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교육. 오늘 다룰 내용은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데이터 기반 보도 전문가 백승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백승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들었을 때 좀 생소할 수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한계는 뭔지까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보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나운서 권희슬입니다. 데이터,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말이긴 한데 그만큼 친숙한데 넓은 뜻을 지닌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기반 보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팩트체크 후 보도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대로 교양 한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합니다. 저는 핸드폰 데이터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저널리즘 어떤 것일지 낱낱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김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 분석 보도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재밌는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례 좋지. 사례 좋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우. 자, 이제 비행기 사진이죠? 네. 비행기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이 쳐져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 그냥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색칠 공부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주력 기종이었던 B-17, 이제 폭격기입니다. 네. B-17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이 당시에 유럽 상공에 굉장히 많은 이제 폭격기와 공중전을 벌여왔었는데 1943년도 8월에 한 공습 작전의 연합군은 이제 많은 폭격기 총 376대나 이제 폭격기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60대는 살아오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살아온 폭격기의 이제 포탄 아니면 피격 당한 총알 개수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공격당한 지점이네. 아유. 이제 빨간색 지점들이 주로 많이 피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전투기를 다 분석을 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비행기 손실을 좀 줄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값어치가 세잖아요. 그게 비싸요, 비싸.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거죠. 여기서 좀 깜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맞춰야겠다. 네, 비행기를 그러면 이제 보시고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장갑판 같은 걸 더 덧대야 되는데 어디에 덧대는 게 더 좋을까요? 많이 맞은데 지금 이렇게 점 찍혀 너무 있는데. 다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비행기가 뜨나? 저 정도면은 어떻게 살아 날개가 돌아왔나 근데 싶기도 해. 날개가 더 무거워지면 안 되지 않아? 다양한 답변들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붉은 지점이 아닌 지점에다가 장갑판에 더 덧대야 이제 비행기가 더 많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 그래? 왜요? 아니, 당연히 붉은 지점에다가 덧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간 이제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이해나 이 분석이 없이 데이터를 이해하게 됐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류다. 지금 제가 한 게? 이해했어. 한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살짝 흘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비행기에 나와 있는 포탄이 찍혀 있는 것들은 다 살아 돌아온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를 저걸- 맞으면 괜찮다는 저거 거야. 괜찮아, 엔진을 맞으면 바로 가잖아. 저 앞에 그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 있죠? 없죠. 없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맞았는데도 살아 돌아온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저거 빼고. 그럼 여기를 맞지 않은 지역, 어디 지점을 맞았을 때 못 살아 돌아왔는지를 반추해 봤을 때는 어디였을까? 한번 바로 사진 볼까요? 엔진이지, 엔진. 바로 그렇지. 파란색 부분입니다. 네. 프로펠러나. 너무 부끄러워진다, 우리야. 이래서 내가 오답노트에서 오답만 외워갖고 틀렸다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아이고야. 맞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들 보통 보면 여기 프로펠러 부분, 엔진이 있는 거죠. 아, 이 근데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네.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탄 자국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럼 추락한 비행기는 어디 갔는지 어떻게 분석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이거를 무슨 오류라고 하느냐? 바로 생존 편향의 오류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편향의 오류. 살아난 비행기,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 분석했을 때 나오는 생존 편향. 편향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데이터를 잘 분석했는데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 했으니까 오류가 그쵸, 발생합니다. 편향. 그렇죠. 그게 바로 생존 편향의 오류입니다. 그러네.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저희처럼 많이 맞은 부분을 덧대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그렇지. 거예요. 그럼. 그럼 그 당시에 그래도 저렇게 파란 부분에 덧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으로는, 전투기만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오류가 있는 걸 알고 이 전투기 손실을 줄인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죠? 에이브러햄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하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통계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헝가리계 미국 통계학자이고요. 네. 와일드는 조건부 확률만으로 기종별 생존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이 통계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초에 붉은 지점 부분에 장갑판을 덧대야 한다고 결론 내린 연합군에 그렇지 않다. 파란색 부분에 장갑판을 덧대고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와일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와일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부족한 데이터, 이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만든 이 조건부 확률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아저씨는 도대체 뭘 공부했길래 그게 눈에 보였을까? 이게 지금 에이브러햄 와일드가 조건부 확률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조건부 확률은 18세기에 이미 베이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네, 그 조건부 확률의 개념은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네. 근데 동전을 계속 1000번, 10,000번 던지면 정말 2분의 1이 나올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오. 사후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무수히 시도하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일치하게 됩니다. 무수히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다. 네. 사후 확률은 시행적인 거다. 네, 우리 현대 통계학은 이런 방식으로 통계 추론을 하게 됩니다. 피셔 통계학인데요. 네. 베이즈 통계학은 사전 확률을 모를 때 지금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그렇죠. 그걸 역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베이즈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 확률도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일드는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전폭기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떨어진 60여 대의 전 폭격기들은 테두리에 있었을 거라고 사정을 하고 역으로 피탄 자극을 계속 통계적으로 부족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정을 해서 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기를 보강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정확한 통계적 자료가 필요했던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조건부 확률에서 구할 수 없는 확률을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네. 대단한 업적이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럼 이분이 만든 조건부 확률 뭐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와일드가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네. 실제로 우리 일상한테 굉장히 많은 큰 선물을 줬습니다. 이런 게 재밌어. 뭐죠? 일상에서 뭘까요? 바로 그 정답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를 처음에 가입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특히 넷플릭스가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가입자의 성향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데이터가 자체가 없는 거죠.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 폭격기랑 똑같은 겁니다. 알 수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겠지 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똑같은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로 바뀌어서 일반 대중이나 독자한테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취향적 베스트, 막 추천작 이런 게 다 진짜 조건부 확률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소름 돋는다 진짜. 아, 와일드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없는 데이터를 이 가입자가 이 영화를 감상하는 상황에서 이 모형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AI를 이용해서
이 개인화 작업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을 알아보는 시간에 왜 갑자기 에이브러임 와일드 얘기를 꺼냈을까? 그러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 데이터가 가지는 힘은 크지만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높였지만 반면에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오류 역시 범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그러네. 야. 그럼 어떻게 탐사보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기자로서 이게 왈드 형님의 그게? 사실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시대인 만큼 신기해. 이 탐사보도 기법 중 하나로 데이터 저널리즘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더욱 취재를 하는 기자뿐만 아니라 네. 이를 소비한 독자,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너무 맹신하지 않고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네. 막 데이터 저널리즘을 탐사보도 기법 중 하나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지 딱 진짜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네.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신문 매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데이터 저널리즘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 보도에서는 반대로 데이터 저널리즘이 조금 덜 사용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방송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뭐, 한 4, 5시쯤 애들 어린이집에서 오니까 4, 5시쯤에는 TV 유치원이나 이런 거 들고. 그런 시청 거. 시간대. 시청 시간대. 그런 거 맞춰서? 이제 이때 애들 퇴근하고 뭐. 이것도 그냥 데이터 어떤 그런. 아닌가? 아니 홈쇼핑?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입니다. 선거 보도를 할 때 방송사도 데이터 저널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저도 2022년도 6.1 지방선거를 직접 취재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아니 선거의 어떤 부분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선거. 이게 궁금한데? 당시 이제 선거를 취재를 했을 때 한 가지 좀 특별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6.1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40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 많았죠. 그게 뭐야? 무투표 당선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2명 뽑는 선거구에 2명이 출마하거나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투표 당선,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 무투표 당선을 그렇게 키워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후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그쵸. 좋은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뭐 선거 안 하고 그죠? 그때 500명이나 와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이 290여 명 가까이, 네. 그리고 지역 광역의원이 100명 넘게, 어. 네, 비례 기초의원도 90명 넘게, 기초단체장은 6명 정확하게, 교육위원 1명, 이런 식으로 총 494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494명이라는 숫자는 직전 지방선거 2018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지방선거 때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나 폭증을 한 겁니다. 5배? 왜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그런 늘었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 그걸 말씀해달라고 불렀지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유독 질문이 많으시네. 아우 어려워.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5배가 폭증을 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거대 양당 중심의 체계가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진행 대결이 그만큼 심해졌고 네. 다시 말해서 한쪽 진영이 불리한 지역인 아예 출마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출마를 포기해버리니까 무투표 당선 사례가 주로 지역색이 강한 지역에 이 영남, 호남 지역에 네.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딱 들으니까 뭔지 알겠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불보듯 뻔해. 안 되는 걸 알아. 그렇지. 굳이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단독 당선자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궁금해졌죠. 출마해서 바로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네. 과연 전과자가 없을지, 뭔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없었던 건지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네. 그런 사람이 없을지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이제 경북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색이 강한 지역에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을 총 80여 명이었는데요. 80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 80명을 대상으로
전과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전과를 지었는지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오, 결과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됐어요? 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무투표 당선자 80여 명 가운데 1개 이상의 전과자가 나온 당선자가 무려 32명이었습니다. 한 개 이상의 당선자가요? 특히 뭐 상대적으로 당선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6명 가운데서 총 3명, 절반이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면 무투표 당선자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전과가 뭐였을까요? 저는 음주운전도 많을 것 같고 병역 비리 이런 거? 음주운전이랑 그다음에 약간 그 배임, 세금? 세금, 탈세. 사실 가장 많이 나온 전과 명목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겼어요. 음주. 음주운전. 그 음주운전 부분이 많았는데 한 당선자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었고요. 아, 쌀 때 걸렸네. 그 밖에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 중에서 음주운전 2건과 무면허 운전 2건, 횡령 1건 등 전과가 총 7건에 달했습니다. 오 마이 특히 갓. 이제 세건과 이제 뇌물 공여 등 전과가 다 오범도 아, 있었고요. 뇌물도 있구나. 남다른 전과 보유자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 주거 침입, 네? 절도, 재물 손괴, 뭐 폭력 행위 등 뭐 이걸 통해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에 2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게 기사가 됐던 거죠? 네. 나 이거 봤어. 나도 봤어. 나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공천을 좀 자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도를 했을 때로 많은 시민분들이 혀를 차셨죠. 내가 놀랬어. 맞아. 뇌물, 폭행, 뭐 절도, 음주운전 등은 사실 이 커다란 전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 정당들이 전혀 거르지 않고 공천을 한 겁니다. 이 선거 때마다 좀 되풀이되는 이런 정치인 자질 논란이 사실 이번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굉장히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의 이제 사례로 보자면 이제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실제로 분석하고 그걸 뽑아내서 이제 관련해서 유의미한 정보까지 얻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거죠. 데이터 저널리즘에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보도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